본관과 관저를 시민에 개방하는 방안을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개 분과로 간소화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과 회동 뒤 인사 관련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위성 발사장을 찾아 발사시설 확장을 지시했습니다. 김정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하루 확진자가 3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금강송 군락지 인근에서 밤시간 되살아난 불길을 다음 날 낮까지 끄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말 비 소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가는 도로마다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의 러시아 내 경영권을 빼앗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의 규모와 운영 방식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오늘 곧바로 청와대 개혁 TF를 공식화했습니다.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죠. 다만 지하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이 지하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상 공간만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폐지를 공약하며 부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사전 관람 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춘추관과 헬기장, 본관 앞 잔디광장 수준의 견학을 진행해왔는데 본관과 관저까지 전면 개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 회의실과 헬기장 등은 유지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북한의 핵 공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방호시설로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 서울청사 지하엔 기술 측면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수준의 시설이 없다며 건물마다 별도의 담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 벙커를 유지해도 경호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 측 인사는 정부 청사에서 지하 벙커까지 이동거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인수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개혁을 위한 TF 신설도 공식화했습니다.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청와대의 어떤 그런 구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TF 2개를 잠정 확정했고 청와대와 행안부 근무 경력이 있는 박수영 의원이 당선인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는데 집무실 이전과 수석실 개편 등의 논의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광화문 청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전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경호와 교통 문제였는데 이번 역시 사정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뭐가 있는지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부와 행자부 등이 있는 광화문의 정부 서울 청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곳 9층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고 추가로 4, 5개 층을 비서실과 안보실 등으로 쓰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하고 이곳에서 최고의 민간 전문가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민간합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민간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광화문엔 고층 유리 건물이 즐비해 경호에 어려움이 있고 대통령 출입 때마다
이 일대 교통을 통제해야 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대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동선이 노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테러라든지 또 복합적인 재난, 폭발물, 유해 요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이유로 광화문 집무실을 포기했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광화문으로 출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청와대 구조로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을 방탄 유리로 교체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실무 준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민간 아파트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때까지는 거처를 옮기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경호구역으로 설정이 됐고 도청 방지 장치도 이미 설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윤석열 당선인이 집을 나서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아파트 곳곳엔 당선 축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012년부터 이곳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전까지 계속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청 방지 장치 등 보안 시설 설치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 문제로 취임 전까지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윤 당선인이 자택에 남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10일에는 이 아파트가 특별 경호구역으로 설정돼 관련 경호 인력이 단지 내에 근무 중입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이웃 사촌이 된 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불편은 감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옛날에는 권위적이었는데 친근감 있어지고 그냥 괜찮아요. 예, 같은 이웃이라 생각하니까. 다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하고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단지 내 상가가 북적이고 부동산 정보 앱에선 이 아파트 검색량이 선거 다음 날 19,000여 건으로 100배 넘게 취속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에 이어서 오늘은 김은혜 대변인이 추가로 임명됐고 이러면 이번 주말 인수위원장 발표도 있을 전망입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인수위를 구성해 인수 작업에 들어가되 인수위의 규모는 과거보다 좀 축소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송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경제 1, 2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국민 통합을 위해 당선인 직속위원회가 꾸려지고 청와대 개혁 TF와 코로나 비상대응 TF도 설치됩니다. 박근혜 인수위 때는 9개 분과가 있었고 이명박 인수위 때는 TF만 6개나 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간소화된 겁니다.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에 이어 오늘은 김은혜 대변인과 이철규 총괄보좌역 등 추가 인선도 있었습니다. 인수위원장도 이번 주말쯤 발표합니다. 주말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목금까지 인수위원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내주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부위원장 1명과 인수위원장 24명을 뽑는 인선 작업도 진행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당사에서 도시락 오찬을 하며 2시간 동안 대화했는데 인수위원장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 복원과 데이터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 의견을 교환했고 많은 부분에서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사무실과 당선인 사무실은 각각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확정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은 일본 기시다 총리의 축하 전화도 받았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와 미국 대사 대리를 잇따라 접견하며 미중일 3강 외교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 당선인의 외교 행보는 윤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통화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축하 인사에 감사를 표한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5월 전후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쿼드의 점진적 가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주한 중국 대사를 통해 축전을 보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언급한 시 주석은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한중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국방외교 하면서 92년에 나도 그 영상을 지금도 저 휴대폰에 있어요. 오후에 주한 미 대사 대리를 만나선 한미 관계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관계가 다시. 델코소 미 대사 대리는 쿼드 협의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청와대 밑그림을 완전히 다시 그리겠다는 건 다음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청와대 개편부터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홍현주 기자가 취재한 좀 더 자세한 밑그림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청와대로만 들어가면 민심과 너무 멀어진다는 지적들은 과거 정부에 쭉 있어 왔었는데 청와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기존 청와대의 경우 제일 큰 문제가 참모들과의 거리로 꼽힙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본관과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관, 비서동은 걸어서 15분이나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본관에 가려면 뛰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청와대 평면도군요. 그렇습니다. 예. 비서실장이나 수석급의 경우 급할 때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긴 하지만 본관에 도착해도 추가로 2개의 경비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대면 보고 기회에 한계가 있었고 소수 측근들의 접근만 용이하게 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비서관들과의 거리를 왜 저렇게 멀리 해놨는지는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급박한 일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백악관 웨스트윙 내 오벌리라고 불리는 집무실에 앉아 있고 바로 옆 사무실에서 보좌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호출하면 참모들이 문을 열고 등장하고 또 함께 소파에 앉아서 토론하는 모습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집무실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비서동에서 그 대통령이 집무실인 본관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대통령실을 민관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인도 청와대에 두겠다는 뜻입니까, 이건? 네, 맞습니다. 광화문 집무실에서 수시로 밤 늦게까지라도 참모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국정 현안을 토론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출퇴근 모습도 앞으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예. 일본 총리의 경우 관저 출퇴근길에 기자들과 현안에 대해서 약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선돼도 기자들과 즉석 일문일답, 이른바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출퇴근길에 이런 약속이 지켜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청와대 개편 TF 설치를 가장 먼저 한 걸로 보면 이게 이제 다음 정부의 국정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전 인수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TF를 인수위에 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합특위, 청년특위 등을 설치했습니다. 당선인이 시급한 과제로 꼽아온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과학적 방역을 맡은 코로나19 비상대응 TF와 함께 청와대 개혁 TF를 설치한 것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말에 인수위원장을 발표하겠다는 것도 이전 정부보다 상당히 빠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발표하면 당선 사흘, 늦어도 나흘 만에 인수위원장이 발표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는 인수위원장은 8일, 비서실장 대변인 임명에도 6일이나 걸렸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면 관가에는 인수위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른바 줄대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빠른 인사로 이 같은 구태를 찾아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도 인수위원들의 과거 이력 등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 검증이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대통령 본인이 내세우지 않고 청와대부터 변하겠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건데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곧바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쇄신과 반성의 의미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곧 다가올 지방선거 공천이 또다시 친문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란 불편한 마음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패배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변화 쇄신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당연히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여 명의 충분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6월 지방선거 공천을 하는 비대위원장은 더 공정한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최고위 결정이 성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문 핵심인 윤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 내로남불과 불공정 문제를 쇄신하기보다 친문 진영의 이해를 대변할 거란 우려입니다. 건설적인 제안들이 꼭 현실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을 존중하자. 논쟁 끝에 윤호중 비대위 체제엔 합의를 했는데 대신 새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친문계가 잡음을 노출하지 않고 친문 원내대표를 추대하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거취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만큼 당장 복귀하는 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있는 반면 1,600만 표 이상을 얻은 대선 후보였던 만큼 예상보다 빨리 정치 일선으로 복귀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미 이재명 역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대선 기간 중에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속도와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패배 이틀째인 오늘도 SNS를 통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지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이 지사의 역할론이 거론됩니다.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결국은 아직 나이도 있잖아요. 지방선거까지 역할을 하고 당 일각에선 2024년 총선에 출마해 원내에 입성한 뒤 대선에 재도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존중받는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총선 공천권을 쥐고 당내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는 대목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전 지사만이 위기의 당을 추스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며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전 지사의 재등장에는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관련 수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전 지사 측은 아직 구체적 행보를 정해둔 건 없다면서도 정치 재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리 대선이 끝나자마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위성 발사장을 찾아서 시설 확장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실제로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발사장이죠. 북한의 노림수는 뭔지 황병준 기자에게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검정색 항공점퍼와 선글라스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시설 확장을 지시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객원 확장하며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탄두만 갈아 끼우면 ICBM이 되기 때문에 UN 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동창리 발사장은 김정은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폐기를 약속했던 곳으로 미국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으로 보는 곳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도발 강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ICBM 발사 등으로 기선제압을 하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오늘 오전 6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괴물 ICBM 화성 17형을 시험한 걸로 판단했는데 사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밤 사이 대북 추가 제재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황병길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 안팎을 이어가서 정점이 온 건가 싶으실 텐데요. 정부가 다음 주쯤 확진자가 최대 37만 명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급한 건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건데 중환자는 나흘째 1,000명대로 집계됐고 오늘 하루만 사망자가 229명으로 역대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파킨슨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병동이 아닌 치료를 받던 신경과 병실에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악화됐지만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병원의 일반 병상에는 확진자 17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증상이 가벼운 기저질환자는 이처럼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실제로 전국의 코로나 전담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4명 중 3명은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반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위중증 환자도 나흘째 1,000명대로 늘어나자 하루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229명으로 누적 10,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점을 다음 주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9만 5천 명 내지 30만 2천 명 정도의 환자가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2천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동네 병원의 신속검사 결과도 인정하기로 하고 60세 이상은 확진과 동시에 먹는 치료제도 처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번 달 21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은 해외 입국자는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해외에 친지가 있거나 출장이 잦은 분들은 반기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반가운 건 여행사겠죠.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건 오는 21일부터입니다.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2차 접종 후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도 3차 접종자로 인정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시행된 지 약 석 달 만의 조치입니다. 중국에는 제 친정 언니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한참 못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언니가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캐나다를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갈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신납니다. 해외여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격리 면제 소식에 여행업계도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안전하고 해외 나라 국가 중에서도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격리 없는 곳 위주로 좀 순차적으로 여행 수요가 살아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번 조치로 항공 노선이 정상화되면 올여름 휴가철에는 해외여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코로나 대응 체제가 전환되면서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병원에서 제 돈 주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하죠. 한 번 검사에 10만 원 가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은 난감합니다. 가족을 보기 위해서 또 간병을 위해 들어가는 PCR 검사 비용이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7개월째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 중인 김모 씨. 72살인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폐렴 증상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계 등 이유로 동생과 시간을 나눠 어머니를 돌봐왔는데 얼마 전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을 PCR 무료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용을 부담을. 간병을 위해 병원을 출입하려면 매주 음성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특히 입원 환자 가족이 번갈아 간호할 때는 교대자는 72시간 내 새로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정 간병인 1명에 대해서만 4,000원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해 추가 보호자는 비싼 검사비를 매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 상황. 김 씨와 동생은 한 달에 PCR 검사 비용만 7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83,000원씩 1인당 8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둘이서 받게 되면은 이제 한 17만 원 정도? 검사비가 비싼 곳은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간병만 해도 힘든 환자 가족들이 코로나 검사비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호소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벌써 8회째인 경북 울진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진화율은 80%까지 올라갔지만 금강송 군락지 인근에서는 밤 시간 되살아난 불길을 다음 날 낮까지 끄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진화대원 피로도가 상당하겠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금강송 군락지 1.4km 앞까지 산불이 번졌습니다. 낮 동안 헬기를 집중 투입해 길이 5km가 넘는 산불을 껐지만 헬기가 철수하는 밤이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젯밤에도 바람이 불면서 3km 길이까지 불이 되살아나 진화대원 600여 명이 밤새 불을 끄며 버텼습니다. 오늘 오전 진화헬기 17대를 집중 투입해 금강송 군락지 인근의 주불은 잡았지만 산림당국은 오늘 밤에도 불이 되살아날 것에 대비해 진화대원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울진 산불의 진화율은 80%까지 올랐지만 금강송 군락지 인근 응봉산 산불 기세가 강해 진화 작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응봉산에서 날아온 불씨가 이재민 임시숙소가 마련된 덕구 온천 쪽으로 날아가 숙소 앞 300m 지점에 불길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응봉산 산불의 길이는 6.7km 정도지만 면적이 넓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해발 1000m 고지대라 일반 진화대원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림당국은 특전사, 해병대 등을 투입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응봉산의 현재 습도는 40%인데 내일부터는 습도가 70%로 오릅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 강수량이 5에서 10mm로 예보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헬기 87대를 집중 투입해 일요일까지 응봉산 주불을 잡을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면적 4분의 1을 태운 이번 산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을 비추는 CCTV에 포착된 차량 넉 대를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신유만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롯가 산기슭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울진 산불의 최초 발화 장면입니다. 도롯가 배수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자동차에서 던졌을지 모를 담배꽁초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연 발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로 다들 생각하고요. 담배꽁초 아니면 없다. 이런 식이죠. 그냥. 산림청의 2차례 현장 조사에서도 방화나 실화의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좀 훼손된 흔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초 현장에 나갔을 때 좀 발견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발생 당일 오전 1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곳을 지난 자동차 4대를 찾았습니다. 울진군은 차량 정보를 넘겨받고 오늘부터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수사 중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발화 지점을 자세하게 비추는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불의 원인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4,810건 가운데 5.4%가 담배꽁초 투기였고 원인을 찾지 못한 산불은 13%에 이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공수처가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출범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긴 건데요. 이로써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검찰의 기소 독점권은 깨졌습니다. 승부수가 던져진 만큼 공수처는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존폐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1,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부서로 배당된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93만 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고 이후 1,0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모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의 첫 기소로 1948년부터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은 깨졌습니다. 출범 1년여 만의 결실입니다. 더욱이 김 전 부장검사 건은 앞서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유죄 판결까지 받아내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밝혀낸 셈이어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수처 개혁을 천명해왔습니다.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라 첫 기소사건 재판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공수처는 오히려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로 들어가는 도로 곳곳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피해가 갈수록 늘어서 희생자를 묻을 곳이 없을 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구소련 깃발을 단 러시아군 행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합니다. 공중에선 헬기가 공격을 퍼붓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반격합니다. 러시아군 장갑차에 포격이 쏟아지자 대열이 흐트러지고 일부는 불에 탑니다. 키이우로 가는 도로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집니다. 곳곳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Люди йшли просто додому, чи це попала міна, і їх розірвало просто тут. Ви бачите, що відбулося. 중부 드니프로에선 러시아군이 유치원 등을 공습해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에 포위된 북부 체르니히우와 남부 마리우폴은 물과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를 묻을 곳조차 없습니다. Деревья вырубывают, трупы хоронят во дворах 5-этажек, 9-этажек. Они ничего не могут. Ну это страшно, так нельзя. 하지만 러시아는 민간인 공격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합니다. В этом молодильном доме, мы об этом сказали 7 марта в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н давно нет ни женщин, ни детей, ни обслуживающего персонала. 외신들은 러시아가 전범 책임을 피하고 내부 반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영 매체와 SNS를 통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엄포를 내놨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러시아를 떠나자 이 사업을 철수하면 러시아 내에서 경영권을 빼앗겠다고 한 건데요.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을 국유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IMF는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쇼핑몰 매장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서방 제재 여파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잇따라 철수한 탓입니다. Ситуация такая, что закрылось несколько бутиков. Из-за этого, может быть, грустно. А вот цены не удивили вас? Цены, но чувствуется, да, чувствуется, что цены подскочили.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 이어 버거킹도 문을 닫았고 유니클로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등 월가 은행들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잇따라 빠져나가자 푸틴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철수하면 경영권을 뺏겠다고 했습니다.
Нужно тогда, как вот и предлож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водить внешнее управление и передавать потом эти предприятия тем, кто работать хочет. 러시아 정부는 곧바로 관련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사업을 접으면 법원이 외부 경영진을 선임하고 주식 거래를 동결합니다. 5일 안에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노골적인 조치를 내놓은 건 러시아 경제가 그만큼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Just to say that no more we talk about Russian default as improbable event.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도 함께 낮추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일이 지나면서 현지 주민 고통이 커집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는 촛불이 밝혀졌는데요.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저녁 7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시민들이 모여 하나둘 촛불을 밝히고 전쟁 반대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외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멈춰라! 참가자들은 모두 촛불을 들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어둠이 걷히기를 염원했습니다. 정말로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고 해서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이 주최한 집회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 100여 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4일 이후 두 번째 반전 집회였는데 참가자들은 이번 전쟁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즉각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두에게 다 피해가 가는 이 안타까운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 때까지 매주 금요일 밤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들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그날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이 검사가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왔고 이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연루된 다른 친여 성향 검사들의 거취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사표를 낸 겁니다. 이 검사는 2018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했는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준천 씨 별장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다녀온 적 있는 것 같다는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엔 문서를 조작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에 개입한 의혹도 받습니다. 이 검사의 사표가 바로 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이 법무부에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비위와 관련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이면 퇴직이 불가능합니다. 이 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비슷하게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 인사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지시를 잇따라 거부하며 충돌했고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 서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등도 윤 당선인의 징계 등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규모를 줄이겠다면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영부인보단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했다는데 제2부속실 폐지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청와대 제2부속실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청와대 부속실은 둘로 나뉩니다. 제1부속실이 대통령 비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곳입니다. 예. 일정, 의전, 의상 등 활동 전반을 담당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다른 비서실 지원이면 충분하다면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이라면서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는 이 제2부속실을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네. 원래는 대통령 부속실에서 배우자 업무를 같이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2년 제2부속실이 독립됐습니다. 그리고 미혼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창구로 활용하겠다면서 그대로 유지시켰는데요.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선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5년 해체됐다가 문재인 정부엔 다시 되살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영부인을 뽑지 않았다고. 공식적이지 않은 부분부터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2부속실. 과다하게 많은 비서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법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나 역할이 규정된 게 있습니까? 미국은 법으로 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예산, 직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대통령 배우자 역할이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으로서 경호 대상에 올라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부인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또 홀로 대신 외교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조용하게 비공개 일정을 많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해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부부 동반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의존적인 차원이 있고. 자, 좋습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도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긴 한데 지원 조직을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전재수 의원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부속실을 없애면 다른 실의 인력과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발언 하나, 옷 하나 모두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소외계층 등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 문제 고민하겠다면서 이 활동 의지를 내비쳤죠. 기구를 없애면서 기능을 수행하는 절충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당선인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안 쓰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호칭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부인, 이것도 대통령 부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영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김윤옥 여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 모두 여사라는 호칭을 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의 영이 대통령의 영을 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이번 대선에서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심하는 분위기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기구나 예산을 함부로 없애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첫 단추부터 잘 꿰기를 바라죠.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공급망 차질 문제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값을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일부 차값을 올렸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입니다. 최근 두 차종 모두 미국에서 $1,000, 중국에서는 $10,000위안 더 비싸졌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른 탓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 가격은 폭등세입니다. 지난 8일 장중 2배 넘게 뛰며 역대 최고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승이라며 니켈 거래를 주말까지 중단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가 니켈 생산국 세계 3위인데다 중국의 한 업체가 공매도 주식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니켈을 대거 사들여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기적 폭등은 진정되더라도 배터리의 또 다른 소재인 코발트도 56% 오르며 주요 광물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게 문제입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하향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니켈, 알루미늄, 러시아산들이 많아서 여건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코로나가 불러온 원자재 수급난이 전쟁으로 더 심화되면서 산업 충격이 커지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에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 한도를 폐지합니다. 지금까지는 $5,000, 약 600만 원까지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이상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상외로 소비자는 물론이고 면세점주들도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충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면세점 매장이 썰렁합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 나들이가 줄면서 손님이 급감한 겁니다. 정부는 면세품 거래를 촉진하려고 물품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면세점주 모두 심드렁합니다. 구매 한도는 없앴지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600 이상은 어차피 세금을 내는데 그렇다면 면세점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면세 한도가 그대로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다른 효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품 가방 같은 고가품은 면세점 판매 가격이 백화점보다 비쌉니다. 면세 한도 초과액에 붙는 20%의 세금에다 고가품에 별도로 붙는 개별 소비세 때문입니다. 싸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환율도 많이 오르고 세금도 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냥 국내에서 사거나 아니면 뭐 직구를 이용하거나 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되자 명품 브랜드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샤넬은 이달에 부산과 제주 면세점의 패션 부티크 영업을 종료하고 루이비통은 제주, 부산, 잠실 등에서 매장을 뺍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올 때 그 목적이 쇼핑이 제 1순위이기도 하고요. 잘 모면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향후에 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구매 한도 폐지가 생색내기에 그쳐 쇼핑 관광객을 붙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네 아이를 키우면서도 화가를 내려놓지 않고 삶의 고뇌를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의 부인이기도 한 화가 박래현의 작품을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 아침 아이를 이끌고 장터로 나가는 여성들. 수목 담채화이지만 모더니즘을 수용해 현대적인 느낌의 이 작품은 박래현이 대한미술협회 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화단 정상에 올랐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성으로서 일상의 모습도 많이 담았지만 동양화를 기반으로 한 그의 실험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짙고 푸른 반원형의 옅은 먹물 기둥.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고 번져나가는 효과를 통해 새로운 회화 양식과 교감하며 본격적인 추상화의 시대도 열었습니다. 유명 화가였던 운보 김기창의 아내이자 사남매를 키워내는 엄마이면서도 예술가로서 충실하고자 노력한 박래현. 1959년 조선일보 미술전에 출품하면서 쓴 칼럼에서는 어두웠던 역사 속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작가의 삶에 대한 고뇌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남편과 해외 순회전을 하며 서양 회화에 대한 안목을 넓혀 뜨개질 등 다양하고 새로운 재료 기법도 끊임없이 실험했습니다. 동양 회화의 확장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추상화, 테피스트리, 판화를 연구하며 재료와 기법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쉼없이 연구한 작가입니다. 시대와 민족을 자신과 연결시키고자 했던 예술가. 작가 박래현의 작품 세계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른 봄 산과 들에 피어나는 제비꽃입니다. 보랏빛 꽃들기가 이렇게나 앙증맞고 고운데 오랜 세월 오랑캐꽃으로 불렸죠. 뒤로 길게 뻗어나온 꿀주머니가 북방 이민족의 뒷머리에 늘어뜨린 변발을 닮았다고 해서 그리 달갑지 않은 이름을 얻었던 겁니다. 시인 이용학은 오랑캐꽃에 빗대 오랑캐조차 가엾이 여겼습니다.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장군 무지무지 쳐들어와 가랑잎처럼 물러갔단다. 울어보렴, 목 놓아 우러나 보렴. 시인 구상은 6.25 직후 적들이 묻힌 묘지를 찾았습니다. 미움보다 사랑보다 너그러운 죽음을 껴안았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구나.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여 있도다. 산사마당에 두 나무가 한 몸으로 이렇게 솟았습니다. 배롱나무 밑동이 갈라진 틈에 소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열리지, 열리목은
접붙일 수 있는 나무길이 연결된다는데 촌수도 까마득한 소나무를 품어 키운 겁니다. 포용과 포옹의 힘은 이렇듯 우리 들꽃 제비꽃처럼 연약한 듯 강합니다.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민심은 절묘했습니다. 냉정하고 매서웠습니다. 0.73% 차로 승패를 갈라 당선인과 여야 모두에게 오만과 독단에 빠지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절반 넘는 민의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취임 일성이 통합이었고 국민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지역과 세대, 계층을 갈라 누구에게 상처를 준 건 없는지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민주당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싸늘하게 돌아선 이유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겁니다. 민주당이 패배를 깨끗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거대 의석을 앞세워 또다시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에 골몰한다면 민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치개혁과 건강한 견제, 협치만이 신뢰와 지지를 되찾는 길입니다. 윤 당선인이 여소야대를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 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한 것 역시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사생결단, 백병전 같은 선거가 끝나고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이념과 세대와 남녀와 지역 사이에 깊이 파인 골입니다. 이렇게 또 5년을 지날 수는 없습니다. 이 만국의 병을 치유하는 길은 벽을 허물고 골을 메우는 화해와 포용밖에 없습니다. 그 출발점은 말하기 앞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될 겁니다. 대화의 첫 규칙은 듣는 것이다.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말처럼 말이죠. 3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이 명령합니다. 였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한 달가량 이어지면서 아직도 산불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기다리던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부 지역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건조함을 완화시켜줄 정도인데요. 중부와 호남 지역은 10에서 40, 영남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해지겠는데요. 특히 모레 남부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와 바람 덕에 미세먼지도 차츰 해소되겠는데요. 먼지는 내일까지 경기와 충남 지역에 머물겠고요. 이후에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은 4월 하순만큼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와 전주는 21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